중국의 인터넷이 한 학생의 발언으로 뒤집어졌습니다. 중국의 문화는 전통적이지만 트렌디하지 않다. 현 시점의 중국은 한국에 한참 뒤처져 있다. 중국의 젊은이들도 그걸 알아야 한다. 어찌 보면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안이지만 중국 네티즌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갑론을 박을 벌였습니다. 이 학생은 중국 국비 장학생으로 미국의 교환학생까지 다녀온 엘리트인데요. 왜 이런 위험한 발언을 하게 되었을까요? 또한 그녀는 어떤 사건을 계기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 생생한 현장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류밍슈입니다. 상하이 푸단대학교 국제정치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중국 정부 국비 장학생으로 UCLA에 교환학생을 가게 되었어요. 23년 동안 살면서 제가 중국인이라는 것이 부끄럽거나 불편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웠죠. 5천년 역사의 찬란한 문명, 세계 2위 경제대국의 국민이라는 자부심이 가득했거든요. 그런데 LA 국제공항 입국 심사대에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방문 목적이 뭐죠? 심사관의 첫 질문은 평범했어요. 교환학생이요, UCLA에서 공부하러 왔습니다. 라고 대답했죠. 그런데 그 다음부터 지옥이 시작됐어요. 중국 정부 장학생이라고 했나요?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중국에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가족 중에 정부 관련자가 있나요? 이 학업이 끝나고 중국에서 무슨 일을 할 예정인가요? 질문이 끝날 줄 모르더군요. 저는 점점 당황스러워졌습니다. 뭔가 잘못된 걸까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옆 부스에서 일어난 일을 보고 더 충격을 받았어요. 한국에서 온 듯한 젊은 여성이 여권을 보여주자마자 심사관이 환하게 웃으며 미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라고 인사하는 거예요. 자동 게이트를 통과하듯 5초 만에 끝났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90분 동안 서 있었는데 말이에요. 잠깐만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참을 수 없어서 물어봤습니다. 심사관은 무표정하게 답하더군요. 표준 절차입니다. 중국 국적자에 대한 일반적인 절차예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단지 중국 여권을 들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의심을 받고 있다는 것을요. 마침내 입국이 허가되었을 때 이미 해는 지고 있었습니다. 90분이라는 시간 동안 저는 수많은 질문을 받았고 모든 서류를 검토당했으며 심지어 가방 검사까지 받았어요. 한국인 학생은 그 사이에 이미 캠퍼스에 도착했을 시간이었죠. 택시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같은 아시아인인데 같은 목적으로 온 학생인데 왜 이렇게 다른 대우를 받는 걸까요? 지금까지 제가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사실은 당연한 게 아니었던 건 아닐까? 미국 땅을 처음 밟는 순간 제 여권이 단순한 신분증이 아니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것은 저라는 개인을 보기도 전에 저를 미리 판단하는 하나의 브랜드였던 거죠. UCLA 오리엔테이션 날이었습니다. 각국에서 온 교환학생들이 자국 문화를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저는 이때다 싶어서 정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중국의 찬란한 역사, 만리장성, 자금성, 그리고 현재 중국의 경제적 성취까지 완벽하게 정리했어요. 여러분, 중국은 5천년 역사를 가진 위대한 문명국가입니다. 세계 4대 발명품인 종이, 화약, 나침반, 인쇄술을 만든 나라죠. 현재는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고요. 열정적으로 발표했는데 반응이 영 신통치 않더군요. 오, 멋지네요 라는 건성건성한 반응뿐이었어요. 그런데 제 옆자리에 앉은 한국 학생 김수진이 소개를 시작하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왔어요. 혹시 BTS 아시나요? 그 순간 강의실이 들썩거렸어요. 오 마이 갓. BTS. 다이너마이트. 온갖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수진이가 계속했어요. 한국에는 맛있는 음식도 많아요. 김치, 불고기, 떡볶이. 떡볶이. 누군가 소리쳤어요. 넷플릭스에서 오징어 게임 봤어. K-뷰티 너무 좋아해. 학생들이 앞다투어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입이 벌어졌어요. 저 같은 아시아인데 이렇게 반응이 다를 수가 있나? 중국의 유구한 역사와 위대한 문화유산보다 한국의 팝송과 드라마에 더 열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역사가 더 깊고 문화유산이 더 많고 경제 규모도 더 큰데 말이에요. 쉬는 시간에 수진이에게 다가갔어요.
솔직히 말해서 좀 신기해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한국 문화에 열광하는지 모르겠어요. 수진이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글쎄요,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냥 재미있어 하는 것 같아요. 그날 밤 기숙사에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중국 문화는 깊이 있고 의미 있지만 뭔가 무겁다는 느낌이에요. 반면 한국 문화는 가볍고 재미있고 현재적인 느낌이 강했어요. 사람들이 역사의 무게감보다는 지금 당장의 재미와 즐거움을 더 원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도 문화의 힘인가? 스스로 중얼거렸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문화의 가치를 깊이와 전통으로만 판단했었어요. 하지만 어쩌면 문화란 사람들의 마음에 얼마나 쉽게 들어갈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건 아닐까요? 그날 밤, 제가 알고 있던 문화에 대한 모든 기준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추수감사절 연휴가 다가왔습니다. 미국에 온 이상 유럽도 구경해보고 싶어서 여행 계획을 세웠어요. 파리의 에펠탑, 바르셀로나의 가우디 건축물, 베를린의 역사적 현장들을 모두 보고 싶었거든요. 룸메이트 수진이와 함께 가기로 했어요. 유럽 여행 어때? 같이 갈래? 수진이에게 제안했더니 좋아. 라고 바로 대답하더군요. 저는 신이 나서 여행 계획을 짜기 시작했어요. 3박 4일 코스로 파리 바르셀로나 베를린, 완벽한 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항공권을 예약하려던 순간 현실을 마주했어요. 중국 여권으로는 유럽 입국 시 비자가 필요합니다. 웹사이트에 뜬 문구를 보며 머리가 띵했어요. 비자? 미국에서 유럽 가는데도 비자가 필요하다고요? 급하게 각국 영사관 웹사이트를 찾아봤습니다. 프랑스 비자 신청 기간 최소 15일, 스페인 비자 최소 10일, 독일 비자 최소 2주. 게다가 서류도 어마어마했어요. 재정증명서, 여행계획서, 호텔 예약 확인서, 왕복 항공권. 연휴가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이 모든 걸 준비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수진아, 비자 신청해야겠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 수진이에게 말했더니 의외의 대답이 돌아왔어요. 나는 비자 없어도 돼. 한국 여권이면 그냥 가면 되거든. 순간 멈췄습니다. 뭐라고? 응, 한국 여권으로는 유럽 대부분 나라에 90일까지 무비자로 갈 수 있어. 그냥 여권만 들고 가면 돼. 그 순간 정말 허탈했어요. 같은 기숙사에서 자고, 같은 수업을 듣고, 같은 식당에서 밥을 먹는 사이인데 여권 하나 때문에 이렇게 다를 수가 있다니요. 수진이는 그날 오후에 항공권을 예약하고 짐을 쌌어요. 저는 비자 서류를 준비하다가 결국 포기했습니다. 연휴 동안 수진이는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 사진을 SNS에 올렸고 바르셀로나의 해변에서 찍은 셀카를 보내왔어요. 저는 LA 기숙사에서 과제를 하고 있었죠. 같은 시간, 같은 꿈을 꾸었지만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여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였나? 혼자 중얼거렸어요. 지금까지 여권은 단순히 신분을 증명하는 종이 조각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제 삶의 자유도를 결정하는 도구였던 거예요. 한 장의 종이가 제가 갈 수 있는 곳과 없는 곳을 나누고 제가 꿈꿀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정해버리다니. 그때 처음 깨달았어요. 국적이란 단순한 출생지가 아니라 평생을 따라다니는 브랜드라는 것을요. 국제음식 축제가 열렸습니다. 각국 학생들이 자국의 전통 음식을 만들어서 선보이는 행사였어요. 저는 이번만큼은 꼭 중국의 위상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중국 요리의 진수, 동파육을 준비했어요. 이틀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한국 마켓에서 돼지 삼겹살을 사고 중국 마트에서 황주를 구했어요. 정통 방식 그대로 고기를 끓이고 양념하고 졸여서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완벽한 동파육을 완성했습니다.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러웠어요. 축제 당일 제 부스 앞에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슬쩍 보고 지나갔습니다. 이게 뭐죠? 중국 삼겹살이에요. 그리고는 그냥 지나가 버려요. 몇몇이 시식을 해봤지만 너무 기름져요. 너무 무거워요 라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어요. 반면 수진이 부스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수진이는 잡채와 불고기를 준비했어요. 색깔부터가 달랐어요. 잡채에 투명한 당면과 알록달록한 야채들, 불고기에 깔끔한 갈색 빛깔. 보기에도 깔끔하고 건강해 보였어요. 오, 이거 정말 색깔이 예쁘네요. 건강한가요? 인스타그램에 올리기 좋겠어요.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시식해본 사람들의 반응도 달랐어요.
정말 신선해요. 너무 무겁지 않네요. 완벽해요. 수진이는 준비한 음식이 동날 정도였어요. 프랑스에서 온 교환학생 이사벨이 수진이 부스에서 잡채를 먹으며 감탄했습니다. 이거 정말 놀라워요. 가볍고 맛있네요. 저 유튜브에서 한국 요리 프로그램 계속 봐요. 한국 음식이 파리에서 정말 인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충격받았어요. 파리에서도 한국 요리가 트렌드라고요? 이사벨이 계속했습니다. 중국 음식은 뭐랄까 전통적이에요. 하지만 한국 음식은 현대적이고 건강한 느낌이에요. 지금 사람들이 원하는 음식과 딱 맞아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제가 준비한 동파육은 분명 맛있었고 전통적인 요리였지만 현재 사람들이 원하는 건 전통이 아니라 트렌드였던 거예요. 건강하고 예쁘고 SNS에 올려도 멋있는 음식 말이에요. 음식 축제가 끝나고 혼자 동파육을 정리하면서 생각했습니다. 같은 아시아 음식인데 왜 이렇게 다른 대우를 받을까요? 중국 음식이 맛없다는 게 아니라 시대가 원하는 이미지가 다른 거였어요. 무거운 전통 vs 가벼운 트렌드. 기름진 옛날 맛 vs 건강한 현대적 맛. 사람들은 후자를 선택하고 있었죠. 국격이란 단순히 역사나 전통의 깊이가 아니라 현재 세계인들의 취향에 얼마나 부합하느냐로 결정되는 건 아닐까 싶었어요. 주말에 로데오 드라이브를 구경 갔습니다. 고급 브랜드 매장들이 즐비한 그곳에서 예상치 못한 경험을 했어요. 루이비통 매장에 들어갔는데 직원이 제 여권을 보더니 한국인이세요? 하고 물어보더군요. 아니요, 중국인이에요 라고 답했더니 직원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아, 그렇군요라고 하면서 기본적인 안내만 해주고 다른 손님에게 가버렸어요. 그런데 30분 뒤 수진이가 들어오니까 직원이 바로 다가가서 환영합니다. 한국에서 오셨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수진이가 네라고 답하자 직원이 환하게 웃으며 이번 달에 한국 여권 소지자 대상 특별 할인 이벤트가 있어요. 라고 했어요. 한국 여권 소지자 대상 할인 이벤트가 있다는 거였죠. 저는 옆에 서서 어이없어 하고 있었어요. 애플 스토어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아이폰을 사고 싶어요라고 하니까 직원이 네, 어떤 모델 원하세요? 하고 업무적으로 대답했어요. 그런데 수진이가 와서 갤럭시 폰에 대해 물어보니까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오, 삼성 갤럭시. 좋은 선택이에요. 한국 기술은 정말 대단해요. 직원이 신나게 설명해 주더군요. 갤럭시 시리즈가 여기서 정말 인기예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 폰을 잘 만들어요. 심지어 다른 손님들도 관심을 보였어요. 그거 최신 갤럭시예요? 삼성 정말 멋져요. 길거리에서도 계속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젊은 사람들이 수진이를 보고 한국, BTS, 삼성 하면서 엄지를 치켜들었어요. 반면 제게는 중국 하고 말끝을 흐렸죠. 카페에서 바리스타와 대화할 때도 그랬어요. 제가 중국인이라고 하면 아, 그렇군요라고 건성으로 대답하다가 수진이가 한국인이라고 하면 정말요? 저 한국 커피 문화 정말 좋아해요. 그리고 K-드라마도요. 라고 신나게 이야기했어요. 그날 밤 기숙사에서 수진이에게 물어봤어요. 너희 나라가 특별히 뭘 잘했길래 이렇게 대우가 달라? 수진이도 신기하다는 듯이 답했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한류 때문인 것 같아요. BTS, 삼성, LG 이런 게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저는 깨달았어요. 브랜드의 힘을 말이에요. 같은 아시아인, 같은 학생이지만 우리가 가진 국가 브랜드가 완전히 달랐어요. 한국은 혁신, 트렌드, 쿨함의 상징이 되어 있었고 중국은 글쎄요, 복잡하고 무거운 이미지였죠. 사람들은 제품을 사기 전에 이미 마음속으로 브랜드를 선택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브랜드에는 국가의 이미지가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국제정치학 수업에서 충격적인 자료를 봤습니다. 교수가 헨리 여권 지수 자료를 보여주며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여권의 파워를 아시나요? 비자 없이 갈 수 있는 나라 수로 측정하는 지수입니다. 스크린에 순위표가 떴어요. 1위 싱가포르, 2위에 일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고 3위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191개국을 무비자로 갈 수 있다고 나와 있었어요. 그리고 한참 아래로 내려가니 중국이 63위, 85개국이더군요.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이 순위는 단순히 경제력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정치적 신뢰도입니다. 다른 나라들이 이 나라 국민들은 믿을 만하다고 생각해야 비자를 면제해 주거든요. 조교 윌리엄이 덧붙였어요. 한국의 경우 민주화 이후 투명한 정치 시스템을 구축했고 국제사회에서 예측 가능한 행동을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높은 신뢰를 받는 거죠. 다른 학생이 질문했어요. 그럼 중국은 왜 이렇게 낮나요? 교수가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정치 시스템의 투명성, 언론의 자유도, 사법부의 독립성 같은 요소들이 영향을 미칩니다. 다른 나라들이 정책의 예측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는 거죠.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중국이 경제적으로는 세계 2위인데 신뢰도는 이렇게 낮다니요. 윌리엄이 계속 설명했어요. 여권 파워는 결국 소프트 파워의 척도입니다. 군사력이나 경제력 같은 하드 파워와는 다르죠. 수업 후에 윌리엄에게 개인적으로 물어봤어요. 정말 정치 시스템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윌리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특히 9.11 이후로는 더욱 그래요. 국제사회는 예측 불가능한 요소를 가장 경계하거든요. 그럼 중국은 앞으로도 계속 이런 대우를 받는 건가요? 제가 물었더니 윌리엄이 신중하게 답했어요. 시스템이 바뀌지 않는 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경제적 성취만으로는 신뢰를 얻기 어려워요. 그날 밤 기숙사에서 혼자 생각해봤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국력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마이너스 GDP, 영토, 인구, 군사력 마이너스 이 모든 게 무의미해 보였어요. 정말 중요한 건 다른 나라들이 우리를 믿느냐는 것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신뢰는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정치 시스템에서 나온다는 것도요. 여권 한 장이 보여주는 게 바로 이거였어요.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얼마나 신뢰받는지를 말이에요. 학기 중반에 큰 기회가 왔습니다. UN 인턴십 프로그램 공고가 나온 거예요. 국제정치학을 전공하는 학생에게는 꿈의 기회였죠. 저는 바로 지원서를 준비했습니다. 성적도 좋고 영어도 유창하고 경험도 나쁘지 않았어요. 1차 서류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2차 면접까지 갔어요. 면접관들이 제 이력서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인상적인 배경이네요 라고 했죠.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예상치 못한 질문이 나왔어요. 중국 정부 장학금을 받는 학생으로서 이해충돌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중국 정부 장학금을 받는 학생으로서 이해충돌 상황을 어떻게 처리하겠냐는 거였어요. 저는 당황했어요. 저는 개인 학생으로 왔지 어떤 정부를 대표하는 게 아닙니다라고 답했지만 면접관들의 표정이 미묘했습니다. 결과는 불합격이었어요. 정확한 이유는 알려주지 않았지만 대략 짐작할 수 있었죠. 비슷한 일이 또 있었어요. 글로벌 기업 인턴십에 지원했는데 마지막 단계에서 보안 승인 문제로 떨어졌어요. 보안 승인이 안 된다는 거였죠.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아니에요. 단지 중국 국적이라는 이유만으로요. 반면 수진이는 같은 프로그램들에 줄줄이 합격했습니다. UN 청년 대표단, 구글 인턴십, 맥킨지 여름 프로그램까지요. 면접관들이 한국에서 왔군요. 훌륭한 교육 시스템을 가진 나라조라며 호감을 표했다더군요. 더 충격적인 건 취업 박람회에서 일어난 일이었어요. 어떤 회사 부스에서 죄송하지만 저희는 중국 국적자는 채용하지 않습니다. 회사 정책이에요라는 말을 직접 들었거든요. 아무런 설명도 없이요. 그냥 중국 국적이라는 이유만으로 말이에요. 그날 밤 수진이와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수진아, 솔직히 말해봐. 너도 나를 좀 다르게 보지. 수진이가 잠시 머뭇거리더니 답했어요. 처음에는 조금 그랬어요. 중국 정부 장학생이라는 말을 듣고 혹시 스파이인가 하는 생각이 잠깐 들었거든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 아니요, 전혀요. 밍슈는 그냥 밝고 똑똑한 학생이에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첫인상이 중요하잖아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저는 류밍슈라는 개인이 아니라 중국인이라는 카테고리로 먼저 인식되고 있었던 거예요. 제 능력이나 인격과 상관없이 국적이 저를 정의하고 있었죠. 며칠 후 또 다른 일이 있었어요. 교수가 추천해준 워싱턴 DC 싱크탱크 인턴십에 지원했는데 정치적 민감성 때문에 어렵다는 답변이 왔어요. 한국, 일본 학생들은 같은 프로그램에 쉽게 들어가는데 말이에요.
내가 평생 이런 시선을 받아야 하는 건가? 혼자 중얼거렸어요. 개인의 노력이나 능력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벽이 있다는 걸 처음 깨달았습니다. 국적이 단순한 신분증이 아니라 평생 따라다니는 브랜드라는 것을, 그리고 그 브랜드가 제 인생의 기회를 좌우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날 밤 거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똑같은 류밍슈인데 사람들은 제 여권을 보고 저를 판단하고 있었어요. 국가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태어난 곳이 아니라 세상이 나를 바라보는 렌즈였던 거예요. 학기 말 아시아 문화축제가 열렸습니다. 이번이야말로 중국 문화의 진면목을 보여줄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중국 부스를 정말 공들여 꾸몄습니다. 전통 서예, 차 문화, 고대 문물들을 전시하고 중국 5,000년 역사를 보여주는 영상도 준비했어요. 개막식 날 제 부스를 찾는 사람들이 와, 정말 유구한 역사네요, 문화유산이 대단하네요 라며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10분 정도 구경하고는 모두 다른 곳으로 가버렸어요. 뭔가 경외감은 있지만 재미는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반면 한국 부스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수진이와 다른 한국 학생들이 만든 부스는 마치 작은 한국 거리 같았어요. K-팝이 흘러나오고 한복 체험 코너가 있고 떡볶이와 치킨을 파는 푸드트럭까지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였어요. 더 놀라운 건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오마이갓, 이거 스쿠드 게임에 나온 옷이야. 이 노래 틱톡에서 봤어. 치킨이 정말 맛있네. 모든 게 살아있고 현재적이었어요. 한국 문화가 그들의 일상 속에 이미 들어와 있었던 거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문화의 가치는 깊이나 역사의 길이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에 닿을 수 있느냐로 결정된다는 것을요. 중국 문화는 박물관에 있었고 한국 문화는 거리에 있었어요. 축제 마지막 날 이사벨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솔직히 말해줘. 왜 한국 문화가 이렇게 인기가 많을까? 이사벨이 생각해보더니 답했습니다. 한국 문화는 접근하기 쉬워요. 어렵지 않고 재미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세대의 감성과 잘 맞아요. 중국 문화는 어때? 존경스럽긴 하지만 좀 무겁고 복잡해요. 공부해야 할 것 같은 느낌? 한국 문화는 그냥 즐기면 되는 느낌이에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문화에도 브랜딩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아무리 깊고 의미 있는 문화라도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으면 소용없다는 것을요. LA 거리를 걸으며 둘러봤습니다. 한국 식당, 한국 카페, 한국 뷰티샵이 곳곳에 있었어요. 심지어 미국 사람들이 운영하는 가게에서도 K-팝이 나오고 한국 스타일의 인테리어를 따라하고 있었죠. 한국 문화가 이미 미국인들의 일상 속에 스며들어 있었어요. 문화는 살아있어야 한다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박물관에 갇혀있는 문화가 아니라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 숨쉬는 문화. 그것이 진짜 문화의 힘이었어요. 한국은 그걸 해냈고 중국은 아직 그러지 못했던 거죠. 그날 밤 저는 문화에 대한, 그리고 국가에 대한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걸 느꼈습니다. 국격이란 과거의 영광이 아니라 현재 사람들의 마음을 얼마나 사로잡느냐로 결정되는 것이었어요.